화산, 무당, 공동, 소림 등 다양한 문파와 천마신교와 배화교, 만이교 등의 이름으로 알려진 마교, 그리고 황실의 대립을 그려낸 무협 판타지, 내공이나 기를 이용한 무공이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활약상은 과장되거나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겠지만 원래 적당한 사실과 적당한 거짓말이 섞인 이야기가 재밌는 법. 일부 종교 집단과 문파들은 역사에 등장하거나 소림사처럼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기도 하며 공동산, 무당산, 신만대산 등 실제 존재하는 장소들을 무대로 이야기가 펼쳐지기에 현재까지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지금과 같은 다양한 무공들이 가득한 무협이 탄생했으며 우리나라에도 무협물이 많은데 왜 항상 중국을 무대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까요? 이건 무림의 실체와 무협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데요. 오늘은 무협과 무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공을 체득한 무인들의 사회이자 강호라고도 불리는 무림. 그들은 초인적인 신체 능력은 물론 화경이나 입신과 같은 경지에 들어서면 젊음을 되찾거나 비바람과 번개 같은 자연의 조화를 읽고 부릴 수 있으며 신선 혹은 부처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의 소림사나 무술사범들이 격투기 선수들을 상대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무협에서 보았던 무공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도 이들에 관한 역사적 근거는 매우 희박할 뿐 아니라 정도를 추구하는 정파와 힘을 추구하는 사파 모두 무협에서 보여지는 멋있는 이미지와는 달리 별 볼 일 없는 자경단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좋아 자경단인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해준다며 돈이나 공물을 상납받는 모습은 현실의 조직폭력배나 다름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의 탄압을 피할 수 있었던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죠. 시대에 따라 규모는 다르겠지만 현재 중국의 국토는 한반도의 44배에 달하는 960만 제곱킬로미터로 땅이 넓은 만큼 조정의 영향력이 나라의 구석구석까지 닿기 힘든 건 당연한 얘기고 지배 세력마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시한이 허술해질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고구려의 건국부터 멸망까지 중국의 왕조가 바뀐 횟수를 보면 왕족이나 귀족, 군벌들은 지들끼리 지지고 볶기 바빴지 백성들의 치안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공권력의 부재 속에서 탄생한 무리들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사회가 무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거나 귀족의 자제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며 돈을 벌었고 관에 뇌물을 바치기도 했으며 자신들의 생계를 지키기 위해 외세에 맞서 싸우기도 했기 때문에 관에서도 그들을 공권력의 부재를 해결해줄 존재로 여기며 그들만의 사회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무협물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한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여러 세력이 공존할 만큼 땅이 넓지도 않고 옛날부터 중국에 비해 치안이 좋은 편이라 무림 속 문파들과 같은 자경단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해요. 굳이 따지자면 조선시대에 등장했던 임꺽정과 장길산이 이끌었던 도적단, 양반과 부자들을 공격했던 검계, 살주계 등이 무림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같은 조직도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면 조정에서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보고 무림이고 나발이고 포졸들이 출동해 육모방망이나 목봉, 쇠매로 두들겨 패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무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림의 실체를 알아봤는데 결국 이들은 자경단이라고는 하지만 지역민들에게 돈 뜯어가면서 정파나 사파나 지들끼리 고스톱을 짜고 치는 지역 조폭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조직폭력배나 깡패들이 실제로는 범죄자라는 걸 알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그들만의 세계를 약육강식이라는 힘이 지배하는 사회 속 의리와 사랑, 낭만이 만연한 곳으로 묘사한 느와르라는 장르도 있으니까 무협을 고전 느와르 정도로 생각하면 나름 낭만이 넘치는 곳 정도로는 여길 수 있었겠다 싶지만 그래도 주인공들이 항상 도나 선을 추구하거나 정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처럼 화려하고 멋진 이미지를 갖게 된 건 조금 이상한데요. 사실 이건 중국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찍이 중국과 무역을 시작한 유럽 국가들, 중국의 특산품인 도자기와 차는
큰 인기였기에 비싼 값에 수입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청나라에서 부덕지근한 광저우만 개항을 허락했기에 자국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모직물을 수출할 수 없었던 영국은 오랜 기간 도자기와 찻값으로 아메리카에서 수탈한 금과 은을 지불하며 막대한 무역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선택한 해결책은 아편, 다름 아닌 마약을 수출하는 것이었는데, 이 때문에 청나라는 육체노동에 종사하던 하층민들을 시작으로 나라 전체가 아편에 찌들어가기 시작했죠. 결국 아편 중독자가 1250만 명에 육박한 청나라는 역으로 무역 적자가 발생했고, 청나라의 도광제는 아편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영국 상인들에게 아편을 압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청나라의 군사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영국이 1840년 아편 전쟁을 일으켰고, 청나라가 패배하면서 약 100년 동안 외세 침탈에 시달리게 되었죠. 덕분에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 믿었던 중국은 서구 열강과 일본의 반식민지로 전락했고, 중국인들은 이때를 치욕의 시대, 치욕의 역사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 분위기 속에서 외세를 이겨보려는 중국인들의 열망은 중국의 전통 무술에 관한 판타지로 나타나는데, 무술을 익히면 총칼을 피하거나 장풍을 사용하는 등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고, 이는 을화단 운동을 비롯한 무력 시위뿐만 아니라 무술과 관련된 판타지로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중 김용과 와룡생 등 중국 역사에 애정을 갖고 있던 소설가들이 외세 침략에 각자의 힘으로 저항했던 문파들의 이야기를 사조 영웅문, 비연경룡과 같은 무협소설로 써내려갔고, 대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이 작품들이 이후 중국의 경제 발전과 홍콩 영화 산업의 발전으로 영화화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지금과 같은 이미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협의 탄생 배경과 무림의 실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한 무협물이 없는 이유가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치안 정책 덕분이었다는 것과, 무협이라는 장르가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한 낭만 가득한 누아르물이자 중국인들에겐 국뽕에 판타지를 섞은 조미료 가득한 장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그 배경에 우리나라도 겪었던 외세의 침탈이 있었다고 하니 화려하고 박진감 넘치는 판타지로만 보였던 무협이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우리나라도 무협은 아니지만 무협과 비슷한 역사 판타지물들이 많은데, 역사에 만약을 가정해 비극적인 역사를 극복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도 좋지만, 그 속에 숨겨진 역사를 파고들어보고 현실에 적용시킬 수 있을 만한 조상들의 지혜를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 유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콕이었습니다.